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외신을 봤더니만요. 글로벌 브랜드 1위에 어디가 올랐는지 아세요? 애플? 보통 애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애플을 제꼈대. 구글인가요? 맞습니다. 구글이 드디어 1위에 올랐대요. 이거는요. 브랜딩 컨설팅 업체 미러드 브라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봤더니만 구글이 작년보다 가치가요. 32%나 증가했대요. 그래서 2290억 달러. 브랜드 가치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위에 올랐고요. 지난해 1위였던 애플은요.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8% 정도 감소했대요. 그래서 2280억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랑 애플이랑 브랜드 가치가 한 1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했고요. 5위는 페이스북, 7위는 아마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 하나 있겠죠. 그렇죠. 삼성이 유일하게 100위 안에 들었는데 삼성은 지난해보다 3단계가 내려갔대요. 그래서 48위에 그쳤다고 해요. 아무튼 이 소식을 왜 전해드릴까요? 구글 얘기 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하고 있는 이벤트 있잖아요. 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팟빵 정기구독 2만 명 돌파 이벤트. 근데 여러분들 좀 웃으실 거예요. 2만 명 돌파도 안 됐는데 무슨 이벤트를 하냐. 이렇게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팟빵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 정기구독 하시는 분들까지 다 따져봤더니만 2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인 거죠. 훨씬 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한번 공지 드렸듯이 이 2만 명 돌파 이벤트를 축하해 주신 곳이 있죠? 비즈니스 북스라는 출판사인데요. 주로 경제, 비즈니스 책을 내는 곳인데 이곳에서 최근에 구글의 미래라는 신간이 나왔죠. 그렇죠. 무려 저희 독자들한테 20권이나 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 책 특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구글 창업자 중에 한 명인 레리 페이지가 유일하게 인정한 구글 출입 기자. 유일애매. 예. 왜 자기 본인 빼냐고 그랬잖아 나한테. 레리 페이지가 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토마스 슐츠라는 독일 기자가 있어요. 이 슐츠가 5년 동안 구글을 심층부까지 들여다보고 쓴 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책 어떻게 하면 받아볼 수 있을지 또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팟빵 게시판에 공지사항란에 올려놓긴 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15일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요일별 섹션에 대한 평가 이런 코너 하나 추가해 주세요. 이런 의견들을 남겨놓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난 이런 의견 없는데 근데 책은 받고 싶은데 걱정 없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과 관련된 다른 의견도 팟빵 게시판에 남겨놓으시면 충분히 당첨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유통 얘기를 좀 듣고 싶어. 아니면 다이어트 얘기가 좀 듣고 싶은 걸? 과학 아니면 음모론 그런 거 좀 해봐라. 이런 거 있으면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직장인들은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한동안 단통법 때문에 스마트폰을 살 때 지원금이 상한이 있었죠? 그랬었죠. 예, 많이 받아봐야 30만 원 정도. 그래서 소비자들 불만이 많았었는데 조만간 이 단통법, 그러니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폐지되는 거예요? 예. 이거 빨리 폐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 미래부, 방통위, 기재부 이 주요 부처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방통부와 미래부가요. 지난 3월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실 주재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죠. 그렇죠. 보통은 30만 원. 그러다가 최근에 33만 원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됐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정부가 이 법을 내놓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그죠? 근데 이 법이 생긴 뒤로 가계통신비가 절감이 됐나요? 전혀 안 됐죠. 전혀 안 됐죠.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통신비는 비싸기만 비쌌고 결국 이 법이라도 없으면 폰이라도 싸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소비자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국내 금융시장에서 깜짝 쇼가 펼쳐졌어요. 뭐 한국은행 총재가 빨가벗었나요? 아유, 그것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에요. 뭔 얘기냐면 기준금리를 내렸대. 요번에도 동결이 거의 유력했는데 예. 갑자기 내려버린 거예요. 시장들이 다 놀랬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은행은요,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25%포인트를 인하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1.2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사상 최저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 내렸는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국내 경기 흐름이 다시 부진해지고 있다. 경기가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실탄이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리라도 내려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나 수출이 요즘 진짜 죽을 쓰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네. 거기다가 생산, 투자, 소비 모두 다 얼어붙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한국은행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 이거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은 이달 안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관측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본이 이탈하겠네요. 그렇죠.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간을 태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허허.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그러면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또 했습니다. 이야, 이거 나쁜 회사네. 근데 더 결정적이야. 이번에는 연비 조작. 연비까지 조작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배기가스 장치를 조작을 해서 그동안 욕을 많이 먹었음에도 폭스바겐 판매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단 말이죠. 특히 한국에서는. 그렇죠. 뭐 배기가스 많이 나오더라도 연비 좋으니까 그냥 쓰겠다. 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연비 조작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글쎄요. 이제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예전과 같은 판매를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오늘 업계에 따르면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배출량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우디 폭스바겐, 그러니까 한국의 법인은요 폭스바겐 코리아 이게 아니라 아우디 폭스바겐이거든요. 예, 이게 어차피 같은 회사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아우디 폭스바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국내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연비도 조작을 한 정황을 포착을 했다는 거야.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연비 시험 성적서가 있는데 여기를 다시 꼼꼼히 봤더니 48건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이 됐대요. 48건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상에서 조작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 나온 연비보다 더 잘 나왔다라고 서류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48건이나 조작한 건 이거 상습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옥시도 그렇고 그죠? 그 외에 많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 시장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비즈니스 프렌들이 기업한테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예. 그러니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습기 살균제도 한국에서만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그게 왜 그렇겠어요? 한국이 만만하거든. 왜 만만할까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배기가스 조작을 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뭔가 강력한 철퇴를 내려야 되는데 한동안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그렇죠.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미국 검찰이나 법원은 해당 본사 임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야, 니네 왜 그랬어? 이렇게 따졌을 텐데 국내 법원이나 검찰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오라고 해도 쟤네들이 바빠서 못 온대 이러고 해명으로 끝내버리잖아. 네, 바쁘대. 한동안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카카오가 대기업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참 헷갈려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부가
오늘 재미난 발표를 했어요. 순환 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되는 대기업 집단에서 공기업을 모두 제외하고요. 또 지정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카카오가 이제 대기업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 내용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아까 말대로 5조 원이었던 기준을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니까요. 아까 얘기 드렸던 카카오를 비롯해서요. 하림, 코오롱, 동부그룹 이런 데들이 다 빠지게 된대요. 무려 25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휴, 동부도 빠져요? 그러니까 동부도 10조가 안 되나 봐. 거기다가 아까 얘기 드렸던 공기업들도 빠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대기업 집단 숫자가요. 65개에서 28개. 절반으로 팍 줄어버려. 예.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막고 지배구조 변화 등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그 대상은 현행대로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 집단으로 유지하겠다. 혹시나 생길지 모를 부작용을 막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어요. 또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요. 앞으로는 3년마다 대기업 집단 기준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높일지 낮출지 이거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다만 오늘 발표가 나고 소상공인들은 또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카카오가 미용실, 대리운전, 택시, 골목 상권을 다 먹어왔는데 대기업 집단마저 해제가 돼버리면은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런 한숨을 내쉬셨는데 공감이 돼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세계 1위 에어컨 브랜드가요.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세계 1위는 삼성 아니에요? 저도 삼성인 줄 알았는데 중국에 거리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거리예요? 그냥 거리예요. 거리. 명동 대거리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거리라는 그룹인데 여기가 한국의 이지웰페어라는 기업과 손을 잡고요. 한국 시장을 공략을 합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지웰페어는 복지 관련된 기업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지웰페어가요. 그동안 동남아 쪽에서 유통 시장을 차곡차곡 공략해 왔거든요. 아하. 그러다가 동아시아에서 화상 파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지웰페어와 화상 쪽 이런 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웰페어가요. 한국 독점 총판 계약을 맺은 거죠. 이 거리라는 브랜드와. 그렇군요. 일단 초도 물량으로요. 6평 그리고 10평짜리 방에 놓을 수 있는 가정용 벽걸이 에어컨 2가지를요. 1만 대 규모로 수입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은 삼성, LG 제품보다는 싸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만큼 많이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하. 이게 많이 싸야지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거리 제품의 특징이 예전에 우리 하이얼이라고 TV나 세탁기 많이 샀었잖아요. 저도 집에 쓴 에어컨이 하이얼 거예요. 예. 근데 이들 제품의 특징은 뭐 성능이 나쁘진 않은데 고장이 좀 잘 났었죠. 예. 근데 이 거리 제품은요. 성능이나 디자인이 거의 삼성, LG 수준이에요. 아하. 그리고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삼성, LG에 버금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외국계 제품 살 때마다 가장 걱정되는 게 AS 문제잖아. 네. AS는 어떻게 처리를 해준대요? 이 거리에서요. 본사에 전담 사업본부를 구성을 하고 전문 인력까지 확보를 해서요. 판매, 배송, 설치, AS를 일괄 제공한대요. 어허. 그러니까 하이얼은 동부 대우 쪽에 AS만 위탁을 맡기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자기네가 원스톱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요즘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에어컨 구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지웰페어에서 수입하는 거리 에어컨 브랜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가성비는 최고라고 하니까요.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왜 낮에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리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퀴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일자리 얘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시작에 앞서서 제가 최근 한 취업포탈 관계자한테 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해요. 뭔 얘기냐면요. 국내 모 기업에서요. 신입사원들한테 3개월 동안 동창회에 참가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내렸대. 아니 요즘 같은 취업 빙하기를 뚫고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들이면 동창회 나가서 막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야. 우리 그쵸. 회사 어떻다. 너 어떻게 됐니?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회사에서 3개월 동안이나 동창회 나가지 마 이랬다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전 이유를 대충 알 것 같아. 연봉 까발릴까봐. 아, 그렇죠. 연봉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취업포탈 관계자가 전해준 이유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동창회에 나가게 되면 아까 박 PD가 얘기한 그런 연봉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 같은 거 비교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야, 니네 회사는 어때? 우리 회사는 이런데? 우리 회사는 왜 저런 거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남의 떡이 보통 커 보이잖아. 그쵸. 비교하다 보면 자기 게 더 큰데도 꼭 남의 게 더 맛있어 보여. 그렇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서로 회사의 조건을 비교하다 보면 나 이 회사 못 다니겠어. 조기 퇴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조기 퇴사를 안 하게끔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다는 거예요. 조기 퇴사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회사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또 많이 들어가야 된대. 왜냐하면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이 취업포탈 관계자는 이런 설명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신입사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 교육시키고 뭐 이런데 시간은 보통 1년이 걸리고요. 비용을 따져봤더니 1억 원이 든다는 거야. 1억 원. 근데 이 신입사원들이 갑자기 나가버린다? 회사한테는 엄청난 손해란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좋은 조건만 찾아 불나방처럼 떠도는 이런 구직자들 때문에 그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차점으로 떨어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들이 기회를 잃는다. 이런 젊은이들이 배려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건 너무 억진데? 너무 억진가? 차점다들이 들어와도 바로 나갈걸?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유가 어떻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조기 퇴사자가 많길래 이같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할까? 그리고 이런 황당한 설명을 붙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뭐였냐면 전국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요.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 뭐 이런 걸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졸 신입사원이 1년 내 퇴사율이요. 무려 27.7%에 달한대. 들어오면 10명 중 3명이 1년 내에 다 관둬버린다는 거야. 문제는 이 퇴사율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대요. 비슷한 조사를 2년 전인 2014년에도 했었대요. 근데 이때는 1년 내 퇴사율이 25.2%. 그러니까 올해 조사랑 비교해보면 2.5%포인트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해. 또 재미난 점은요. 1년 내에 도대체 언제 관뒀을까 봤더니만 회사 들어오자마자 1개월 내 퇴사한 비율도 무려 4.6%에 달한대. 저는 하루 만에 나가는 친구도 여럿 봤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1개월 내 퇴사 비율이 4.6%고요. 3개월 내는 11.4%, 6개월 내는 17.5%, 9개월 내는 22.2%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신입사원들이 많이 관둘까? 이런 설명을 붙이더라고요. 일단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 이게 49.1%.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급여 및 복리후생 불만 이게 20%래요. 그리고 근무 지역 및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 이게 15.9% 이런 순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에 대한 응답은요. 2년 전인 2014년에 비해 1.5%포인트가 늘어난 반면에 급여 및 복리후생 불만 또 근무 지역 및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 비율은 조금 감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급여 나빠서 나간 사람은 예전보다 줄었고 아무튼 조직 내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관둔 애들은 좀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또 경총은 한 가지 이유를 더 들었더라고요. 취업난이 심해지니까 일단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다가 대기업 채용 시기에 맞춰서 직장을 옮기는 취업 반수생이 늘어났다. 이래가지고 1년 내에 퇴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 얘기처럼 다른 구직자들 생각 안 하고 나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막 옮겨다니면서 다른 애들 아예 취업도 못 되게 이렇게 막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것까지만 들어보면 아니 진짜 회사에서 동창회 금지령을 내릴 만도 하겠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취업 반수생 이런 용어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경총에서 발표한 이 이유만 있을까요? 우리나라 젊은 구직자들이 진짜 이런 이유 때문만 관두고 있을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만요. 취업 포탈 인크루트가 지난해 말 재미난 조사를 했어요. 중견기업 이상 업체에 취업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입사원 연수를 받은 후 입사를 포기하고 싶어 적거나 실제로 포기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무려 34%나 달했대. 10명 중 3명에서 4명 꼴이 업무 시작하기도 전에 신입사원 연수만 받고 나 이놈의 회사 못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를 가잖아 우리가. 그때부터 타령하고 싶더라고. 이거 군대가 아니잖아. 왜 군대 얘기를 해. 근데 이유가 뭘까 따져봤더니만 연수원에서 기업의 갑질을 경험했다? 신입사원 뽑아놓고 연수를 시키는데 기업의 갑질을 경험했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뭘까요? 기업의 갑질이? 신입사원들이 뽑은 기업의 갑질이 이런 거더라고요. 세뇌교육, 조직문화 강요, 과도한 음주, 가무, 폭언, 그리고 박 PD가 아까 얘기했던 군대 같은 분위기 이런 게 기업의 갑질이다. 아니 신입사원 연수를 할 때도 과도한 음주, 가무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대요. 일단 놀랍잖아요. 국내 내노란 중견기업 이상의 신입사원 연수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신입사원을 연수할 만한 업체 정도면 진짜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업체잖아. 그런 데서 이런 걸 한다? 이런 기업들 대부분 창의성 강조하고 글로벌 강조하고 이런 회사잖아. 전혀 안 어울리는 얘기잖아요. 세뇌 교육도 궁금하네요. 근데 사례를 봤더니만 진짜 까무라칠 정도예요. 한 시중은행, 유명한 은행이더라고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한 시중은행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하는데 기마 자세 있죠. 군대에서 하는. 네. 기합 줄 때 주는 그 기마 자세로 단체 기업을 받는 동영상이 몇 년 전에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때 한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직장인으로서 새 출발하겠다는 다짐을 받는 것이다. 절대 단체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네티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은행이 무슨 군대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은행에서는 앞으로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대. 해명을 잘못했어요. 이 은행에서. 건강은 하체에서 나온다. 특히 허벅지. 우리는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허벅지를 단련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해야지. 근데 그런 허벅지 단련이건 뭐건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회사에서 그렇게 단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단체 기합이지. 군대에서 기합 줄 때도 다 너네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기합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도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신입사원인데 진짜 이런 기합을 받는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제 원하던 기업에만 들어가게 되면 대학에서 배웠던 경험이나 지식 이거 다 써먹을 수 있을 테고 진짜 멋진 직장이 될 거고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가자마자 그것도 연수하는데 전근대적인 군대식 기합을 받으라? 그리고 정신무장하라? 이거 누가 견뎌요? 나 같아도 관둘 것 같아 이러면. 요즘 같은 젊은이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신입사원 연수 과정 중에 비즈니스 매너 교육 이런 걸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대요. 네.
근데 뭐 제대로 하는 기업들도 물론 있죠. 근데 몇몇 기업들이 이런 짓을 한대.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한다면서 상사에게 술 따르고 잔 돌리는 법, 상사 술잔 닦는 법, 게다가 상사의 신발을 기억하는 법,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야. 상사의 신발에다 가래침을 뱉어놓으면 되잖아. 아이씨. 술자리에서 자신이 모시는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떠받들여야 되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술잔은 어떻게 닦아요? 그러니까 술잔 보통 돌리잖아. 예전 분들은. 요즘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지만 아직도 조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술잔 돌리잖아. 그러면 술잔을 받고 줄 때 닦아서 줘야 되잖아. 그런 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뭘로 닦지? 궁금하네. 아무튼 저도 이런 비즈니스 매너 교육 받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몰라요. 아니 근데 자율성을 강조하는 21세기 기업에서 이게 진짜 가당키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가리킨다는 게 진짜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더 재미난 일도 있더라고요. 한 기업에서는 연수 기간에 신입사원들한테 작은 책자를 나눠준대요. 그리고 그거를 외우라고 한대.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회사의 중요 정보가 담겨있나? 아니면 업무에 필요한 내용인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신입사원들이 그거 펼쳐보자마자 다들 까무러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쓸데없는 소리를 적어놨겠죠. 쓸데없는 소리죠, 당연히. 그 해당 회사 회장의 어록. 이게 북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애우라고 시킨대.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애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이게 합격될 때까지 애들 애우게 시킨다는 거야. 저는 그 어록도 궁금하네. 도대체 어떤 어록인가? 예. 아무튼 아니 정신이 제대로 박힌 신입사원이라면 이 회사 당장 관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회사 다니고 싶겠어요? 경제브리핑 퀴즈쇼 1대1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가난한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는 창조혁신센터? 땡입니다. 왜 틀려요? 자원이 없으니까 창조라도 해야죠. 그렇긴 한데 답은 천연자원의 저주. 다음 문제 드리죠. 에이즈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땡!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게 전염병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만 책 좀 읽으셔야겠네요. 총균세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새 책을 내셨어요. 김영사에서 펴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다음 시간까지 이 책 꼭 완독하고 오세요. 퀴즈 못 풀어도 출연료는 나오죠?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도서출판 김영사. 여성 신입사원이 밝힌 사연도 진짜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여성 사원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 연수 과정에 누가 특강을 하겠다고 왔는데 그 회사 임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임원이 이런 얘기를 한대. 여직원들은 사무실의 꽃입니다. 여성 직원 여러분들은 각자 사무실에 배치되면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완전히 이건 성차별적인 발언 아니에요? 아니 사무실 분위기는 여직원들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는 사무실에 오크라는 얘기네. 오크? 응. 그건 뭔 얘기예요? 괴물이잖아, 오크. 괴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 성차별에 대한 인식들을 갖고 있잖아요. 교육을 받아서.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경총이 내세운 신입사원 1년 내 퇴사 첫 번째 이유인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 이 뒷면에는 이처럼 변할 줄 모르는 구태적인 기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구태적인 기업 문화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관두는 거지 신입사원들이 조직이나 직무 적응을 못해서 관두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럼 역으로 열의 7명의 신입사원은 인내심이 대단하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혹시 사축동화, 사축일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축, 회사의 가축. 그렇죠. 예. 요즘 인터넷 내에 이 사축동화, 사축일기가 엄청 인기를 끌고 있대요. 특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도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우리 전생에 쥐였을까? 또 수당도 못 받고 야근하면서 일이 보람이 있으니 괜찮다는 당신 사람인가요? 부처인가요? 이런 질문들도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야. 네.
뭐 사축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다 아실 거예요. 가축처럼 회사에서 사육당하면서 일만 하는 직장인들 이렇게 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축동화나 사축일기는 진짜 우리나라가 OECD 노동시간 2위를 자랑하잖아. 멕시코 다음으로. 네. 이런 대한민국에서 사축으로 사는 애환과 고통을 유머러스하게 뭐 근데 유머러스하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자, 우픈 현실을 그려내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과거처럼 월급만 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젊은이가 이제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사축으로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축동화는 사축으로 이젠 안 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돈만 준다면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아니 돈 안 줘도 그냥 회사를 위해서라면 밤을 새우는 과거 일벌레 같은 그런 직장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에서도 이런 젊은 신입 사원들의 이런 마인드, 생각을 반영을 해서 채용을 하고 신입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실제로 취업포탈 자코리아가 조사한 걸 찾아봤더니만요. 청년 구직자 대상으로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싶나요? 물어봤더니만 무려 60%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직원 복지 혜택이 많은 회사 이걸 골랐다는 거야. 그런데 연봉이 높은 회사 이걸 고른 사람은 32.1%.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 높은 걸 고른 구직자가 2배가 많아요. 2배가. 그러면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나올까요? 아까 경총이 내세운 신입사원 1년 내 퇴사 두 번째 이유, 급여 및 복리후생 불만. 이것도 실제로 따져보면요. 급여는 빠져야 돼. 복리후생에 대한 불만이 제대로 된 표현 아니에요. 네. 조금 양보하더라도 복리후생 및 급여 불만이죠. 왜 급여가 앞에 붙어?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 급여란 말을 앞에 붙여놔야 신입사원들이 돈을 밝혀서 조기 퇴사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싶어서 이런 꼼수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요즘 애들은 돈만 밝힌다. 그렇죠. 욕을 먹게끔 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복리후생의 불만 때문에 관두는 애들이 더 많잖아. 근데 급여를 앞에다 붙여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세 번째로 언급한 근무 지역 및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죠. 뽑을 때는 서울에서 근무하라고 해놓고선 아니 갑자기 지방에 내려가래. 또 개발팀에 지원했는데 신입사원 때는 모든 거 처음부터 다 배워야 돼. 영원히 신입사원들이 이 회사 다니고 싶겠어요?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취업포탈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수두룩해. 그런데 경총에서는 근무 지역 및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홍콩 영화 이런 거 보면요. 고수에게 무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요리 장인에게 노하우를 배운다든지 할 때 기본이 3년 동안 물 길어다 나르고 청소하고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신입사원들이 그런 고수가 될 사람들이에요? 신입사원들은 여기서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에서 우리가 거기서 성룡처럼 고수가 될 일이 없잖아. 고수가 되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런 걸 참으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따져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뒷배경을 무시하고요. 기업을 대표하는 경총이 나서서 요즘 신입사원들은 끈기가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조기 퇴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보도자료를 통해 힐난한 거야. 너 젊은이들 똑바로 해라. 다른 구직자들 배려하지 않는 취업 반수생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니네들 자꾸 그런 식으로 취업 반수하면 우리 경제 말아먹는 거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기업 측이나 일각에선 이런 하소연도 하죠. 아니 그렇긴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 눈이 너무 높은 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참지 못하고 관두는 친구들이 많고. 그러면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기업들은 왜 구직자들한테 구글 직원 같은 창의성을 요구하는데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야근은 왜 밥 먹듯이 시키는데요? 기업들도 젊은이들의 눈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젊은이들 눈 높다는 얘기만 해요? 기업들이 구직자들 보는 눈도 결코 낮지가 않잖아요. 이런 걸 다 해주길 원하는 그런 구직자 뽑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은 아마 그럴 거예요. 잡스와 같은 창의력을 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다 갖춘 인재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눈만 높은 게 아니라 기업들의 눈도 너무나 높은 거 아니야. 스스로 눈을 낮추고 구직자들한테 얼마나 다가가려고 했는지 진짜 반성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어요. 구직자들이 적성에도 맞지 않는 기업에 지원했다고 비난하는 이런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기업들은 왜 애초부터 그런 구직자들 걸러냈으면 됐잖아. 적성에 맞지 않는 친구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왜 그런 애들 뽑아놓고서 얘네 관두니까 얘 적성에 맞지 않아서 관뒀어요 이런 얘기 하냐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인사, 채용에 시간과 돈을 안 쓰고 그냥 쉽게 뽑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즘 취업 빙하기잖아. 일할 사람은 넘치고 넘쳐. 그냥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면 돼. 우리가 채용제도 이런 거 완벽하게 갖추지 않아도 뽑을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이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이런 채용제도 이런 거 진짜 구글같이 갖춰놓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럼 구글과 같은 선진 기업들은 채용을 할 때 돈과 시간을 많이 쓰신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요. 구글은 직원 한 명 뽑는데 시간을 얼마를 들이는 줄 아세요? 국내 기업들은 면접 보고 뭐 이런 거 다 따져봤자 겨우 한 3-4시간? 뭐 하루 종일 면접 보는 데도 있다고 치면 뭐 24시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구글은 무려 150시간에서 최대 500시간까지 쓴대. 직원 하나 뽑는데. 구글이 왜 이렇게 뽑을까? 꼼꼼하게 뽑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지원자들이 그럼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어도 이렇게 들어간 직원들은 관둘 생각을 안 하겠지. 당연히. 회사의 충성도도 높아질 거고. 제가 재미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고 끝낼까 해요. 혹시 자포스라는 기업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세계 최대 온라인 신발 쇼핑몰이잖아요. 예. 얼마 전에 아마존에 인수된 그런 업체인데 이 업체가 만들어진 지 한 10년 됐더라고요. 근데 매출이 1조 원이 넘어. 신발 팔아서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구매 고객의 75%가 재구매를 해. 충성도 짱이란 얘기인 거죠. 예. 그런데 이 기업은 이거 말고도 화제를 모으는 이유가 또 있대요. 뭔 얘기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이 있어. 이 회사는 신입사원 연수 후에 나 이 회사 마음에 안 들어 퇴사하겠어요. 그러면 그 직원한테 야 너 왜 관둬 우리가 돈 얼마 들였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고마워 돈도 줄게 딴 회사 가 이런다는 거야. 퇴사하겠다는데 돈을 준대. 아니 도대체 이런 역발상적인 제도 왜 도입했을까? 자포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열정적으로 일이 좋아서 지원한 한 명을 찾아내서 채용하는 것이 회사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 그 자포스의 비전과 조직 문화에 공감해서 오래 함께 갈 그런 핵심 인재만 뽑겠다. 이런 발상이란 거예요. 핵심 인재가 아닌 너를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다른 회사가 이런다는 거야. 그런데 자포스가 어떻게 이런 역발상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을까? 이 CEO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CEO 이름이 토니 세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결국에는 행복한 기업이 돈을 번다. 직원이 행복한 기업을 말하는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만약에 자포스 같은 이런 제도 도입하면 너도 나도 관두겠다 이렇게 난리칠 거 아니야. 자포스에 따르면요. 연수를 마치고 그만둔 신입사원은 이제까지 거의 없었대요. 예. 구태적인 기업 문화, 강압적인 야근, 근무 조건에 대한 거짓말 이런 것들이 없는 선진적인 기업 문화가 신입사원들의 충성도를 높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들의 열정과 끈기가 없어 조기 퇴사한다고 비난하는 우리 기업들이 이 사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참 궁금해져요. 결국엔 행복한 기업이 돈을 번다. 이 말이 결국엔 신입사원이 행복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기업은 아마 두 가지로 얘기할 것 같은데요. 삼성 봐라. 신입사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돈 잘 버냐. 그러니까 자포스 얘기는 굴하다. 그리고 또 하나. 자포스랑 우리가 같냐?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이 요즘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 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무리로는요. 제가 블로그에서 본 감동적인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일단 제목이 감사의 시계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생각이 꼭 감사다. 생각할 때 영어가 싱크잖아요. 네. 그리고 감사가 땡스인데 어원이 같대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네. I자, A자만 다르군요. 그렇죠. 네. 두 번째가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됐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난다. 이 말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자신에게 감사하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인간은 높은 산과 우주의 태양, 별 이런 걸 보면서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기에게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게 참. 박 PD는 많이 스스로 보고 감탄하지 않아요? 나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러면서? 그러진 않고요. 저희 역삼각형 상체를 보고 감탄을 하죠. 이 감탄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네. 네 번째가요.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다. 아하, 그렇군요. 예, 요것도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요 말과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다섯 번째는요. 이것도 역발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문제에 감사하라. 이게 뭘까? 살펴봤더니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주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 당연히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하게 되면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당연히 감사할 일이란 얘기인 겁니다. 여섯 번째가요.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기쁨을 나눠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곱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설명이 이렇게 돼 있네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가장 아름답다. 아까 다섯 번째로 얘기했던 문제에 감사하라. 네.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여덟 번째가요.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드는데 잠들기 전 저녁의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죠. 실제로 고민을 하다가 잠을 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고민을 하지 않고 일어났을 때와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두뇌의 피로도라든지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베스트셀러 책 있잖아요. 한빛비지에서 나온 미라클 모닝. 네. 이거랑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네. 같아요. 아홉 번째는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설명은 이렇게 돼 있네요.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열 번째가요. 이상의 9가지를 종합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 감사 10계명을 듣고 보니까 감사원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감사원에서 좋아해요? 아무튼 저는 이 감사의 10계명을 보면서 하나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라. 이 PD 박 PD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더불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